때는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적과 마주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놀랍게도 전장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에서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이 마주했던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었죠. 당시 미군은요, 일본군의 행동을 보고 정말이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논리? 아니, 그걸 넘어서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보세요. 죽을 게 뻔한데 반자이를 외치면서 돌격하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집단으로 목숨을 끊고요. 항복하면 살 수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심지어 포로가 되는 걸 가장 큰 수치로 여겼단 말이죠. 이러니 이건 뭐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나 막막했단 거죠. 그래서 미 정부한테는 정말 시급한 과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심리적인 지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대로 가다간 수십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의 미군이 희생될지도 모르는 일본 본토 침공을 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그걸 피하고 항복을 받아내려면 먼저 일본인들의 머릿속을, 그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44년에 미 정부가 정말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군사 정보를 얻으려고 찾아간 사람이 장군도 스파이도 아니었어요. 바로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였습니다. 베네딕트한테 주어진 임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뭐냐면 일본 땅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않고 일본의 국민성을 분석하라는 거였어요.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일본에 갈 순 없었고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미국에 있는 일본계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책, 영화, 온갖 기록물들을 샅샅이 뒤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격 분석이었던 셈이죠. 원래는 미 정부의 정책을 위한 기밀 보고서였는데 이게 나중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논쟁적인 인류학 책 중 하나가 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책 국화와 칼의 탄생 비화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국화와 칼, 이 핵심적인 비유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베네딕트가 풀려고 했던 그 수수께끼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착해내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국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황실의 상징이죠. 이 국화는 아름다움, 섬세한 미학, 그리고 잘 짜인 질서와 온화함의 세계를 상징해요. 그런데 동시에 칼이 있습니다. 무사의 상징이죠. 이 칼은 군국주의, 폭력,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야망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바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직접 마주했던 그 모습이었죠. 이 둘 너무 다르지 않나요? 미학적이고 온화한데 또 호전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삶과 죽음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베네딕트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이걸 단순한 모순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일본인의 특성 안에 함께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근본적인 이중성이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이 이중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네딕트가 정말 유명하고 또 중요한 이론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문화를 죄의식 문화와 수치심 문화로 나누는 겁니다. 먼저 죄의식 문화는요, 말 그대로 내면의 양심이 주교한 사회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안의 목소리가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베네딕트는 미국 같은 서구 사회가 여기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수치심 문화는 외부의 시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외부의 평가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일본이 바로 이 수치심 문화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통제의 기준이 죄의식 문화는 내 안의 양심인데 수치심 문화는 바깥의 평판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은 내 행동이 틀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 수치심은 남들이 날 나쁘게 보겠지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죄의식은 나만 알아도 성립하지만 수치심은 남이 모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수치심 문화라는 틀로 보니까 아까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갑자기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비행이 발각된 사람은 그 오점을 지우기 위해 자결할 수도 있다, 이 말처럼요. 항복이라는 게 그냥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적에게 사로잡히는 건 그야말로 남들 앞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견딜 수 없는 수치였던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거죠.
자, 그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의 보고서는 책으로 출간됐죠.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이 책이 분석했던 바로 그 나라, 일본에서요. 무려 230만 부, 이게 1949년에 번역된 이후에 일본에서만 팔린 부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외부인이 자신들을 분석한 책인데 그걸 이렇게나 많이 사서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일본 내의 평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뀝니다. 처음 40, 50년대 패전 직후에는 승전국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60, 70년대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일본에 와보지도 않고 쓴 편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더 재미있는 건 80년대 이후입니다. 수치심 문화라는 비판적인 개념을 오히려 우리 일본만의 독특한 미의식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국가적 자부심으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죠. 일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책의 의미도 계속해서 바뀐 겁니다. 결국 국화와 칼은 여전히 뜨거운 책입니다. 강력한 통찰을 주지만 동시에 수많은 논쟁을 낳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나라를 외부인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해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한 권의 책이 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또 전 세계가 그 나라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루스 베네딕트의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국화와 칼을 함께 파헤쳐보면서 일본 문화의 핵심 코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가 정말 머리를 싸맸던 문제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아름다움을 극도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또 엄청나게 예의 바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거만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투입됩니다. 그녀가 그린 일본 문화의 지도를 따라 우리도 오늘 이 5가지 핵심 열쇠로 그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베네딕트가 처한 상황은 참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일본 땅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멀리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일본 영화를 보고 또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원격으로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분석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미국인들의 눈에는 일본의 행동이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비논리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면 그들만의 논리, 그들만의 생각의 틀을 이해하는 게 정말 절실했던 거죠.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죠. 베네딕트가 찾아낸 첫 번째 실마리가 뭐였냐면요. 바로 일본 사회가 위계질서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순서와 자리가 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단순히 계급이다, 지배구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족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가 바로 상속제도예요. 재산을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던 중국이나 장남에게 몰아주던 한국과도 달랐어요. 일본은 가문이라는 집단 그 자체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든 없든 장남이든 아니든 딱 한 명의 후계자를 정해서 모든 걸 물려줬던 거죠. 자, 이렇게 각자의 위치라는 큰 뼈대를 세우고 나니까 그 위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 번째 열쇠, 의무의 그물망입니다. 베네딕트는 모든 일본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대한 빚, 바로 온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개념, 온입니다.
이 온이라는 걸요, 그냥 친절이나 호의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빚, 즉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온을 입는다는 건 그 순간 무거운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빚 중에서도 와, 이건 뭐 평생을 가도 다 갚을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기무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 즉 효 같은 거죠. 이건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는 무한한 빚이에요. 반면에 길이는 좀 달라요. 이건 마치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받은 만큼 갚아야 하는 빚이죠. 누군가에게 신세를 줬으면 똑같이 갚아줘야 하고요. 심지어 내 이름, 내 명예에 누군가 먹칠을 했다면 그 모욕을 씻어내는 것까지도 길이의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의무와 빚에 얽혀 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행동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열쇠, 타인의 시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베네딕트는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분을 하는데요. 서양 문화는 내 안의 양심, 즉 죄책감이 중심인 문화인 반면에 일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외부의 시선, 즉 수치심이 중심인 문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볼 때는 괜찮지만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돼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계질서, 의무, 그리고 수치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이론의 틀로 과연 그 거대한 모순의 수수께끼가 풀리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내려야 했던 가장 중대한 결정이 있었어요. 바로 패전한 일본의 천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여기서 베네딕트가 내놓은 제안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천황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 천황은 일본 사회라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모든 의무와 질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제거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본 거죠. 오히려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전쟁은 끝났다, 이제 평화를 위해 의무를 다하라고 선언하게 만들면 일본인들이 수치심 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아름다운 꽃꽂이를 즐기고 섬세한 미학을 사랑하는 국화의 세계가 있지만 결국엔 자신의 명예와 의무를 위해 칼을 들어야만 하는 그 엄격한 칼의 세계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죠.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일본 문화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네딕트의 분석이었는데요. 근데 이 놀라운 통찰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과연 외부인의 시선으로 한 사회의 복잡한 내면을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려내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그린 이 지도 역시 결국 지도를 그린 사람의 관점이 반영된 또 다른 그림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